네, 그 사회적 관계망 분석, 예, 자원평가 도구인데, 이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게 조직 내에서 이제 자원의 교환과 의존성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 이 방법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소통의 패턴을 조사해서 예,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회 네트워크 또는 이제 전문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그 연결망에서요. 이 각 사람 또는 이제 집단은 이제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노드라고 부르고요. 개체들 간의 연결을 갖다가 이제 관계, 이제 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개체들이 이제 자주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원을 교환하는 그런 경우에 이들이 이제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다른 개체들은 이제 중간 개체를 통해서 자원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개체는 연결되지 않는 개체들 사이에서 중개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제 개인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소시오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비공식적인 조직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식적인 조직도는 조직에서 권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소시오그램은 이제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권력 역학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제 독특한 자원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이제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달리 말하자면 많은 사람은 중개인에 의존하고 또 그래서 중개인이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의 이제 그 CSR, 사회적 책임, 의식 같은 그런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개인들이 연결된 하나의 집단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강도가 높아지고 또 중개인을 통해 다른 연결 집단으로 이제 서서히 전파가 됩니다. 이 영국의 이제 국립건강서비스센터의 자료는 이제 조직의 변화를 나가는 어떤 임무를 맡은 변화 담당자가 이 사회관계망에서 정보 중개인이라고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능에는 이제 대가가 따르는데요.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자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더 높은데 이게 아마도 이제 보상이 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이제 이메일 흐름이나 뭐 부서 간에 공유하는 서류를 추적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빅데이터 방법은 이제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직은 이제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자료 원천은 자원과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소시오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는 많은 집단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중개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핵심 인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 권력 획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 원천을 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권력 획득 방법을 좀 사용을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상사, 동료, 뭐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9가지 권력 획득 방법을 이제 연구자들이 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합법성입니다. 그 권한이 있는 직위에 의존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요구가 조직의 정책이나 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사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는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회사 정책이 이렇습니다라고 규칙이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게 조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 설득이 있습니다. 이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리적 주장, 그리고 사실적 증거 이런 것들 제시하는 아주 논리적인 이런 접근 방법 이것도 있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감을 통한 호소입니다. 목표 대상자의 어떤 가치, 필요성, 희망, 열망 이런 것들에 호소를 해서 감정적 몰입을 유발하는 앞에서 우리 변혁적 리더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감을 통한 호소 방법이죠. 그리고 자문도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달성할지를 결정을 할 때 목표 대상자를 참여시키면서 그의 지지를 증가시킨다. 이런 방법도 있죠.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 대상자를 참여시켜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환도 있습니다. 요구에 따른 대가로서 목표 대상자한테 어떤 혜택이나 호의를 준다. 이거 해주면 이거 같아요. 우리 왜 앞에서 트랜잭셔널 리더십,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이제 교환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호소, 우리 우정 또는 충성, 우리가 나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우정 또는 이제 충성의 근거에서 수능을 요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첨도 있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아부 칭찬, 우호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 그래서 뭔가를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되게 좋은 막 그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어요?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를 좀 사줘. 라는 차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부 칭찬, 우호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그리고 압력, 경고, 반복된 요구, 위협을 사용합니다. 자,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F야! 뭐 이런 식의 경고, 이런 압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합이 있습니다. 목표 대상자를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 도움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 지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이성을 꼬셔요. 뭐 남자가 뭐 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분의 뭐 여자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9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권력 획득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설득, 영감을 통한 호소, 자문이 가장 효과적이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또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는 합리적 설득이 있고, 또 영감을 통한 호소, 아까 변희정 리더십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치, 필요성, 희망, 열망,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해서 감정적으로 몰입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문하는 거, 그 사람을 이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목표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그 사람의 지지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 설득, 영감을 통한 호소, 그리고 자문, 이 3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방이 의사결정 과정에 아주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경고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역효과를 내는 경향이 좀 있고 이 9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선택한 방법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 성공 가능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첨 그리고 합법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사용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단지 상대방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정책이 아주 뭐 일상적인 그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 인상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설득 방법, 이걸 쓴단 말이죠. 우리의 급여가 동료의 급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뭐 그렇다. 뭐 경쟁사의 어떤 스카우트 제이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급여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웹사이트 이런 것들에서 어떤 뭐 객관적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연봉 계산 사이트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아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의 보스 또는 인사팀하고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좀 권력을 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이제 좋은 결과 가져오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뭐 회사를 위해서 이러한 매출을 이만큼 증가를 시켰다라는 어떤 수치를 이제 자기 상사한테 이메일로 보냈더니 16% 정도의 급여 인상을 제안을 상사하더라.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력 획득 방법의 효과성은 이제 영향력의 방향 그리고 또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합리적 설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직의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감을 통한 호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직원에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압력도 하향적인 영향만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적 호소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 사용은 이제 수평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어떤 획득 방법 이런 것들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 획득 방법들의 어떤 사용 순서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간적인 호소 또 영감을 통한 호소 또 합리적인 설득 자문 같은 이런 개인적 권력에 의존하는 어떤 부드러운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드러운 방법, 인간적 호소하고 영감을 통한 호소를 하고 합리적인 설득하고 자문과 같은 방법을 먼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실패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교환하고 연합하고 압력 같은 이런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 권력을 강조하고 더 많은 비용 그리고 위험을 수반을 합니다. 부드러운 방법의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강경한 방법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부드러운 전략을 결합하거나 하나의 부드러운 전술, 그리고 합리적 설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강경한 방법을 한 가지 또는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권력 획득 방법의 효과성은 이제 청중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부드러운 권력 획득 방법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내재적으로 또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높고 또 통제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경한 어떤 권력 획득 방법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행동지향적이고 또 외재적으로 또 동기 유발이 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라고 합니다. 권력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문화적 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권력 획득 방법은 국가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죠. 또 미국 같이 이제 개인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력을 어떤 개인화된 개념으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개인적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집단주의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여기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사회적 개념으로 좀 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떤 합법적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영자는 합리적 호소를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 경영자 같은 경우는 연합기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성에 기반한 어떤 합리적 호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대결 또는 합리적 설득을 선호하는 것과 이렇게 좀 일치하는 반면에 또 연합기법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사람이 어렵거나 논쟁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흔히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상당히 일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획득 방법의 어떤 적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정치적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노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 획득 방법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9가지 방법. 이것들을 아주 모두 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기술은 이제 개인이 어떤 중요한 조직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관련되어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적 기술, 이렇게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술을 남모르게 사용하면 이제 정치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효과성을 높이는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의 수준이 낮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적용이 되고 편애와 편견이 없는 조직, 이런 조직에서 정치적 기술은 이 직무성과 평가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고 뭔가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조직에서 정치적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마다 문화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는 이제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좀 지원적인 반면에 또 다른 문화에서는 또 보면 아주 공식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조직 문화에 따라서 좀 적절하다고 여기는 어떤 권력 획득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참여, 자문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그 합리적인 설득을 장려하는, 또 어떤 문화에서는 계속 압력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부합되는 사람은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지향적 조직에서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주 성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과학을 이제 혼자 수행하는 것에 좀 가치를 두는 그런 조직들이 있죠. 연구 개발 조직 이런 데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데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조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은 이 성공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영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스스로가 허용 가능한 권력 획득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